자, 우리가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PLS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할 때 도대체 뭐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PLS 구조 방정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했던 스마트 PLS라는 프로그램 안에 있는 그 각가지 내용 중에서 어떤 아이콘을 눌렀을 때, 어떤 메뉴를 선택을 했을 때, 아, 이 값이 나오겠구나, 라는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뭘 분석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LS 구조 방정식 모형에서 크게 보면 우리가 꼭 봐야 될 분석이 있어요. 두 개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 하나가 측정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구조 모델이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떤 것들을 분석해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은 많은 연구자들이, 자, 이분들이 2017년에 쓰셨던 단행본이죠. 이 책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나왔느냐? LA에서 나왔어. LA에서. 로스앤젤레스. 자, 그러면 이 책을 우리가 사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또 영어로 돼 있잖아. 이거 어떻게 보지? 그러나 혹시 이 책을 정녕 내가 한번 읽어보리라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책을 뭐 살 필요가 없어요. 구글링을 하면 다 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해서 이 책을 한번 과감하게 다운로드를 한번 받아보는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이 책 제목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제가 요 전체 내용은 이 동영상 아래에 설명글에다가 다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따라 해보세요. 자, 이분들의 책을 전부 복사를 해가지고 구글 검색창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검색을 하세요. 검색을 하시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첫 번째에 PDF라고 딱 떠서 나와요. 이거 PDF로 우리가 받아볼 수 있다 이거거든. 그래서 얘를 클릭을 합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다운로드가 될 거예요. 이 PDF 파일이. 그래서 다운로드 받은 거를 탁 열어보면 짜잔, 그 책이 이렇게 다 나옵니다. 이야, 이 얼마나 편리합니까? 이 공짜로 이 책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지. 영어만 좀 되면 참 좋겠는데, 이 내용을 전부 다 읽고 이 PLS 구조 방식 모형 분석을 내가 어떻게 하며 막 이런 내용들을 내가 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깝죠. 우리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하지만 이것도 구글 번역기 돌려가지고 조금 읽어보면 뭐 대충 다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있으시거나 호기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는 게 뭐 좋지 않겠나. 그러면 더 깊은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언제까지나 나중 일이죠. 지금 전반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데 뭐 거기까지 욕심 부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원서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제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서 여러분이 조절 효과를 한번 내가 알아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선택한 방식이 만약에 다집단 분석이다, 다중집단 분석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사용할 PLS 구조 방정식 모형은 12 구조 방정식 모형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단 말이에요. 데이터도 조금 달라. 왜냐하면 12 구조 방정식은 정규성이 확보가 돼야만 하거든요. 근데 PLS는
조금 이상한 데이터도 괜찮아요. 예. 뭐 이론적 근거 없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격 자체가 약간 탐색적이고 데이터도 정규성이 확보되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왠지 비모수적 검정 방식이 허용되는 이런 느낌의 분석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집단 분석의 방식도 좀 달라야 된다는 거지. 12구조 방정식에서는 확인할 필요가 없던 것도 확인을 해줘야 되고, 12구조 방정식에서 사용하지 않은 방법도 우리가 사용해서 좀 확인을 분석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또 누구의 연구 논문을 많이 참고하느냐라고 한다면 헨셀러, 이분들이 2016년도에 작성했던 보고했던 이 학회 논문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복사를 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이제 구글 검색창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구글 검색창에다가 딱 집어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 요 두 번째 보세요. PDF라고 뜨잖아. 두 번째 이 링크 주소를 딱 클릭을 하면 또 이게 다운로드가 됩니다. 이게 또 다운로드가 요거는 바로 되는 건 아니고, 얘는 이제 다운로드가 바로 되지는 않고 어떻게 되냐면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얘를 클릭을 하잖아요. 클릭을 하게 되면 자, 클릭을 하게 되면 요런 게 뜹니다. 요런 사이트가 하나 뜨는데 이거 뭐가지? 이거 어디 갔지? 요런 사이트가 뜨는데 여기 다운로드 풀 텍스트 PDF 얘가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눌러 가지고 그 다음에 얘를 누르면, 자, 요 밑에 요거 보이실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밑에 화면이 보이면 참 좋은데 화면이 안 보이네 이거. 자, 제가 조금 더, 자, 여기 자동으로 여기에 다운로드가 됐습니다. 그걸 탁 누르니까 이쪽 편에 지금 다운로드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클릭을 딱 하게 되면 아마 다운로드 폴더가 뜰 겁니다. 다운로드 폴더가 뜨고 그 다운로드 폴더 안에 들어가면 이 내용이 이제 다운로드가 되어 있는데 그거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이것도 공짜로 다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좀 하다가 이런 정보가 어디 없나 하면 구글링 하면 다 나온다니까. 구글링 하면 다 나옵니다. 얼마나 편한 세상입니까? 자, 그래서 이것도 정말 나중에 시간이 나거나 여러분들이 정말 호기심이 많아가지고 내가 한번 읽어보겠다라고 하면 구글 번역기 써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력이 좀 쌓였을 때 하면 좋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레퍼런스 두 개를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 드리면서 처음에 측정 모델에서 우리가 이제 평가해야 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어요. 자, 처음에 집중 타당도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측정 모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요인 분석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인 적재량 값을 확인을 해 주신 다음에 평균 분산 추출값, AV 값이라고 하죠. 주로 보면 이것도 조금 학자마다 좀 의견이 달라, 기준값이. 근데 대부분은 얘가 0.5 이상, 그 다음에 AV 값도 0.5 이상, 이렇게 기준으로 보고 있기도 한데, 우리 처음 번에 요 저자 썼던 헤어 왜 ETAL 2017년이죠. 요 책에 보면 이거 좀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뭐 0.7 이상이면 좋고 0.4 미만이면 제거하고 요 사이로 나오면 다시 한번 그 제거했을 때 나오는 CR 값하고 AV 값의 변화를 보고 판단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그렇게 가도 되는데, 좀 쉽게 가려고 하면 일반적으로 보면 0.5, 0.5 이상이면 대부분 수용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레퍼런스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좀 헤어에
단행본을 레퍼런스로 삼고 가고 싶으면 이쪽 부분을 좀 찾아가지고 읽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일관성 신뢰도들, 뭐 크롬바 알파 값도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앞, 여기 RHO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로우입니다. P 있잖아요. P. OPQR 할 때 P. P를 이렇게 찌그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게 로우예요. 로우. 읽을 때 로우라고 있습니다. 로우 언더바 A 값이 있고 로우 언더바 C 값이 있는데 이 C 값을 CR 값으로 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별 타당도라는 게 있어요. 여기 원래 우리 판별 타당도가 상관계수 R 값보다 제곱근 AV 이 값이 크면 판별 타당하다, 또는 뭐 똑같은 거지만 R 스퀘어가 AV 이 값보다 작으면 하여튼 둘 중에 하나죠. 이러면 이제 판별 타당도를 12구조 방정식에서는 많이 사용을 해 왔는데, PLS 구조 방정식 중에서도 이 스마트 PLS를 쓰게 되면은 HTMT라는, 뭐 어째 영어로 뭐라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안 읽을게요. 그냥 HTMT 이 값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본다. 측정 모델을 평가할 때 집중 타당도, 요인적 재량 값하고 AV 값, 그리고 신뢰도 값들, 그리고 판별 타당도 HTMT를 본다. 자, 이렇게 이제 딱 생각을 해 놓으세요. 일단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구조 모델을 평가를 할 때 뭐를 보느냐? 처음에 잠재 변수 간 다중 공정성, 이너 VIF. 요거 제가 이제 분석을 하면서 요거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아요. 우리가 이제 구조 모형은 아우터 모델과 이너 모델로 구성이 됩니다. 아우터 모델은 그 측정 도구, 도구의 구성 체계를 말하는 것이고, 이너 모델은 이 가설 그 경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재 변수 간의 문제죠. 잠재 변수 간의 문제. 잠재 변수 간의 관계가 이 가설 문제거든요. 가설 문제. 그게 이너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간에는 서로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독립 변수가 매개 변수한테 영향을 미친다 이거거든. 가설 경로니까. 독립 변수하고 매개 변수하고 같은 놈이면 안 되잖아. 다른 놈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 두 개 간에는 다중 공선성이 지배를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거지. 이제 그 문제를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측정 모델 평가에서는 얘가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 위주로 보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는 다시 말해서 아우터 모델에서는 VIF를 안 보고 AV 이 값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별 타당도를 본다는 거지.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이 측정도의 구성 체계가 반영 지표일 때, 이야기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측정 도구의 구성 체계가 조형 지표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이럴 가능성은 좀 낮은데, 조형 지표로 만들어진 측정 도구는 좀 드물거든요. 근데 만약에 재수 없게 조형 지표로, 재수 없다라는 말은 조금 그런데, 하다 보니, 연구하다 보니, 내가 선택한 도구가 조형 지표네? 이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그 도구 가져올 때 엄청나게 강조를 합니다. 이 도구는 조형 지표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형 지표인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측정 도구를 선택을 했는데 그게 조형 지표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아우터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요 VIF를 계산해 줘야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 대부분은 반영 지표를 사용하다 보니 VIF를 측정 모델 평가할 때는 안 하게 되는 거죠. 영원히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형 지표일 때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조금 유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구조 모델 평가에서 설명력 봐야 될 거 아니에요. R 제곱값, 결정계수. 그리고 그 R 제곱값에 기여하는 정도가 효과 크기인데 그게 F 제곱값. 그 다음에 이제 Q 제곱값. 그 다음에 SRMR 뭐 이런 것들을 좀 본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요거는 스마트 PLS니까 제가 조금 대비시켜 가지고 R 언어의 PLS PM 패키지를 사용했을 때 차이점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뭐 PLS PM에서도 요인 적재량, 평균 분산 추출, 크롬바 알파 값 봅니다. 보는데 로우 A 값하고 CR 값 대신에 뭐를 보냐면 로우 값 보죠. 로우 값 봅니다. 디지스 로우 값을 보니까 디지스 로우 값을 보니까 뭐 비슷하네요. 여기까지는 비슷해. 비슷하고 판별타당도 요거 판별타당도 봅니다. 그러니까 뭐 요거는 크게 다름이 없네. 그리고 구조 모델 평가에 들어가서는 요거는 안 봅니다. PLS PM에서는 첫 번째 거 얘 안 봐. 자, PLS PM에서는 PLS PM R 언어를 사용하는 거에서는 얘 안 봐. 그게 조금 차이네요. R 제곱 봅니다. F 제곱 안 봐. F 제곱 안 봐. Q 제곱 안 봐. Q 제곱은 대신에 Goodness of Fit이라고 해서 GOF라고 합니다. 얘를 봅니다. 그리고 절대 적합 지수 안 봐. 뭐 그렇게 보니까 차이점은 어떻게 나오냐면 PLS PM에서는 R 언어를 사용하는 PLS PM에서는 얘 안 보고 얘 안 보고 얘 안 보고 얘는 GOF로 대신한다. 뭐 그 차이가 있겠네요. 뭐 그 정도 차이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구조 모델을 평가를 하면 직접 효과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간접 효과 나올 겁니다. 자, 간접 효과 나오는데 여기서 요 차이가 또 있구나. 스마트 PLS는 모든 경로의 간접 효과가 다 나옵니다. 모든 종류의 단순 매개 효과와 모든 종류의 다중 매개 효과가 저절로 분리가 돼서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PLS, PM은 이게 좀 단점이네. 이걸 따로 계산해, 따로 뭐 소벨 테스트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뭐 이중 매개 효과도 소벨 테스트로 계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계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제 따로 뭐 자모비 같은 데 가가지고 다시 자모비도 R 언어로 하는 거니까 따로 계산을 해 줘야 되는 좀 불편함이 요게 좀 있네. 근데 스마트 PLS는 그거를 다 해주네. 그거는 스마트 PLS의 장점이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중 집단 분석에서는 난 뭐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다중 집단 분석.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헨셀러 이 연구 논문에 의하면 측정 동일성이라는 것을 검증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이분이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뭐라고 하면서 그 이제 약어로 MICOM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이제 부분적 측정 동일성. 그래서 부분적 측정 동일성 이것만 확보돼도 다집단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있냐면 형태적 동일성이죠. 그래서 이제 측정한 동일한 측정 문항이냐, 그리고 데이터 처리 방법이 같냐, 모델 알고리즘이 같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자, 그 다음에 구성적 동일성은 각 집단 측정 항목의 가중치를 사용하여 계산한 합성 점수 간 상관관계 값이 일과 유사하면 된다. 이거는 이제 부트스트래핑을 1000회 이상 실시를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요건 이제 눈으로 보는 거죠. 그냥 눈으로 확인하면 되고. 얘는 아마 스마트 PLS 요 계산하는 기능이 있겠죠. 제가 안 해봤어요, 솔직히. 근데 뭐 어디 찾아보면 있겠지 뭐. 그래서 상관관계 값이 일거 유사하게 나오면 구성적 동일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러면 다중집단 분석할 수 있겠다. 지금 이 이야기를 헨셀러 아저씨가 한 건데 요거는 조금 경우의 수를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중집단 분석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다중집단 분석을 하는 그 집단이죠. 집단 변수. 자, 집단 변수. 집단 변수를 두 개로 좀 경우의 수를 나눠 봐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는 애초에 집단이냐 이거죠. 애초에 집단 변수였냐 요거고, 두 번째는 연속형 변수였는데 얘를 평균값으로 고저 이렇게 나눠버린 거죠. 그래서 저를 1, 고를 2로 코딩해서 새로 만든 집단 변수냐 이거예요. 요거를 잘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애초에 집단 변수라면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성별이다 이거예요. 성별. 그러면 이제 성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자, 여자 이렇게 되겠죠. 연속형 집단 변수는 두 집단으로 주로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조절 효과로 써먹으려고. 그러니까 x가 y에 미치는 영향이 이 조절 변수 c 이 변수가 높을수록 더 그렇더라. 뭐 이렇게 낮아진 곳에서 높을수록 더 그렇더라. 보통 이렇게 조절 효과 그래프도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조절 효과 그래프도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여기 이제 저고 해가지고 이 저고 여기 이제 x고 여기가 y예요. 그러면 요 c가 다시 고저로 나뉜단 말이지. 그럼 이제 저 집단은 뭐 요렇게 나오는데 고 집단은 요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x가 커질수록 y가 커지는 것은 c가 클수록 더 그렇더라. 이렇게 하려고 이 집단 변수 연속형이었던 것을 평균을 중심으로 저고로 나눠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이 높낮이의 문제예요. C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제 고, 저 이렇게 된다고. 근데 여기 보시면 3단계의 완전 측정 동일성이라는 내용을 보면 구성 개념의 평균 및 분산이 동일해야 된다. 평균이 동일해야 된다. 그러니까 남자의 평균하고 여자의 평균이 거의 비슷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고조로 나왔는데 고는 평균이 높을 거 아니야. 저는 평균이 낮을 거 아니야. 평균보다 낮은 애들을 저로 했고 높은 애들을 고로 했는데 어떻게 이게 평균과 분산이 분산은 같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평균이 어떻게 같겠냐고. 그러니까 연속형인 변수를 뭔가 조절 효과를 보려고 다집단 분석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완전 측정 동일성은 나올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나올 리가 없어. 그리고 구성적 동일성도 이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말해서 이 헨셀러 아저씨가 MICOM을 통해서 측정 동일성 검증 방법을 하고 적어도 부분적 측정 동일성 이것만 확보되면 다집단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는 우리가 써먹고자 하는 그 집단 변수가 연속형이 아닐 때 이야기예요. 고조로 분리되는 게 아닐 때 이야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써먹고자 하는 이 집단 변수가 연속형 변수였는데 평균으로 갈라치기 해가지고 고조의 집단 변수가 된 그 변수라면 형태적 동일성만 확인이, 이건 뭐 당연히 형태적 동일성이 확인이 되겠지. 한 변수를 갈라치기 했는데 당연히 리커트 5점, 리커트 5점, 그 다음에 뭐 처리 방법도 당연히 같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은 형태적으로 동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구성적 동일성하고 구성 개념의 평균 및 분산의 동일성까지 얘네들을 검증해야 되나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MICOM이 이런 변수에도
우리가 검증을 해줘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이건 어디까지나 애초에 집단이었던 뭐 성별같이 남자 여자 이랬을 때는 모르겠지만 연속형 변수였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미리 이해를 하고 들어가시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떤 변수로 지금 조절 효과를 보는 건지 그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제 뭐 심사위원들이 지적을 하게 되면 그 부분들은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아무리 뭐 헨셀러가 뭐 엄청 유명한 학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무슨 뭐 지금 IQ가 무슨 뭐 5,800도 아니고 이 사람 한 말이 다 맞다고 보장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 정도로 내가 공부를 했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한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분석 방법을 보면 요거는 뭐 괜찮아요. 원래 모수적 분석 방법으로 하는 게 맞지. 원래 이제 다중 집단 분석 이제 PLS에서 하는 거는 이 T-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이 두 집단 간 차이를 보는 거거든. 경로에 대해서 두 집단 간 차이. 근데 요게 이제 모수적 방법을 쓰는 게 맞는데 PLS가 원래 데이터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정규성 없는 것도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취지가 그렇기 때문에 비모수적인 분석 방법도 이 헨셀러의 테스트 방식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한번 해봐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거 두 개 다 하는 거는 뭐 그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의 분석을 한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좀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요 다음 시간부터 스마트 PLS에다가 데이터 뭐 불러오고 그 다음에 이제 모형도 한번 그려보면서 뭐 분석도 해서 이런 것들을 쭉 한번 어디에서 뭘 눌러야 뭐 어떻게 나오는데 얘를 어떻게 편집해서 어떻게 해석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한번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